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상영 교수입니다. 제가 쓴 논문이고 최근의 연구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공론의 장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최 측에서 섭외를 주셨을 때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일단 한국의 반정치 현상이라는 이 주제는 한국만의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2016년도에 보면은 영국의 그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햄튼에서 반정치의 부상이라는 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한 그룹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반정치 현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합동 연구를 해서 이 보고서는 나중에 이제 책이 되어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 반정치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특히 이제 그 청년 세대들의 반정치적 태도 그리고 어떤 그 투표율이 떨어져가는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바가 있어서 그 전에는 이제 버나드 크릭이 주도한 시민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역시 그 이런 반정치 현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튜 플린더스라는 교수님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최근의 반정치 현상은 어떻게 보면 21세기 정치적 조건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도 반정치 현상이 굉장히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2016년도에 그 뉴욕 타임스 그 컬럼으로 나온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역시 반정치의 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반정치적인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싹트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굉장히 강화됐다는 게 이제 그 칼럼니스트의 진단이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그 트럼프의 출연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트럼프도 당선이 되었죠. 그러니까 반정치 현상이 어떻게 보면 정점에 선 그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반정치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텐데, 반정치가 뭐 이게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도 반정치가 굉장히 있었고 그거랑 지금이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이 학자들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 범위와 정치적 범위 그리고 강도 면에서 이전의 반정치 흐름과는 굉장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정치적 불만을 그리고 더 강하게 분출해내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반정치 현상과 이전의 반정치 현상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정치 현상을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좀 명확한 좀 기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정치, anti-politics라고 할 때 그 politics는 주로 제도권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 일반 혹은 정당 제도 그리고 혹은 의회 혹은 뭐 행정부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반감을 포괄하는 하나의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반정치라는 말보다는 정치 혐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 주제이기도 한 정치 혐오라는 말이 더 보편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용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반정치 현상은 이제 다른 좀 유사해 보이는 형상들과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반정치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혹은 특정 정책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나타내는 것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치인을 굉장히 혐오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정치인을 굉장히 열광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반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역시 정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한 오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반정치와 정치적 무관심은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반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상당수가 정치적 무관심은 매우 괜찮은 현상이다. perfectly fin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한 거다. 민주사회에서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치적 무관심이 더 심화가 되어서 정치에 대한 냉소로 바뀔 때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정치라는 것은 그런 정치적 냉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게 반정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반정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럼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반대로 반정치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거죠. 기성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짜 민주주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치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반정치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담론이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정치의 흐름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반정치적인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심화됐을 경우에 정책 실행 과정의 그 거래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책이 부드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의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책 실행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효과적이지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치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리 스토커라는 학자가 한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정치라는 것,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더라도 정치는 있을 수 있다. 권위주의적 정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뭐 왕정이라고 하더라도 뭐 권위주의라고 하더라도 정치의 모먼트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 순간이 뭐 합의를 하거나 뭐 타협을 하거나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정치 현상이라는 것 혹은 정치 혐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를 점점 실종시키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봤을 때 민주주의의 굉장히 근본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반정치 현상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반정치 현상의 가장 좀 일반적인 징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정치에 대한 관심 혹은 불신 이런 거를 좀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포인터가 있죠. 예. 정치인이 15위로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6위 정도라고 봤을 때 저 밑에 이제 정치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못 믿을 사람으로 이제 그 중고차 파는 사람을 많이 얘기하는데 아마 그 밑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텐데요.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역시
90년대 초반 이후로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계 가치관 조사를 한 4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정치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신뢰도 높게 평가하는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고 각국의 어떤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쭉 떨어져 나가는 걸 이제 굉장히 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관심이 있는 것과 관심이 없는 것에 이런 그 크로스가 일어났던 지점이 바로 이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래서 가장 살기 또 힘들었던 때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뭐 떨어져 가는 걸 알겠는데 그럼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뭐 괜찮은 수준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보다 좀 심한 거냐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은 더 심하다 이거죠. 이제 보통 이제 아까 그 보고서가 나왔던 영국 같은 경우가 반정치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국에서의 관심 없다는 사람이 이제 48.3%라면 한국은 그거보다 심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모범적인 민주주의라고 이제 할 수 있다면 독일하고도 굉장히 큰 차이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타겟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년층의 그 정치 참여와 관심은 어떨까 하고 한번 다시 찾아봤는데요. 역시 한국 청년층들의 정치 관심도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반정치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영국보다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반정치, 그러니까 정치 관심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에 관심 없음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관심 있음도 굉장히 적게 나오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정치 불신이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어디인가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행정 분야, 뭐 사법 분야 이렇게 쭉 봤을 때 데이터를 보면은 그 대상은 명확합니다. 국회로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2018년, 19년, 20년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 국회가 가장 꼴등으로 나옵니다. 1.9로. 국회랑 이제 또 같이 연동되는 기관이 이제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의 국회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친다. 평균 이하다라고 보시면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 신뢰도 변화도 이제 계속 일관된 게 이제 하향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의회 신뢰도 국제 비교도 해봤더니 한국 같은 경우는 역시 부정하는 태도가 제가 이제 비교를 했던 나라들보다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좀 심각하다고 봤던 거는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 계속 만나왔던 일본 친구들하고 봤을 때 일본 친구들은 대부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그냥 다른 나라 일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낫겠지 하고 이제 자료를 비교를 해봤는데 일본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징후로 봤을 때 한국에서 나타나는 반정치 현상은 그 증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나타나는 반정치 현상의
어떤 좀 구체적인 양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반정치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유형화를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면 위로부터의 반정치와 아래로부터의 반정치를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반정치를 좀 어려운 말로 공급 측면의 반정치라고 하고, 아래로부터의 반정치를 뭐 좀 그 수요 측면의 반정치라고 했을 때, 일단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반정치는 포퓰리스트적 반정치와 기술 관료적 반정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상이 매우 달라요. 일단 포퓰리스트적 반정치는 어떤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나 리더가 반정치를 적극적으로 선동하는 경우입니다. 트럼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포퓰리스트들이 반정치적 태도를 전면에 내세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첫 번째 슬로건이 썩어 빠진 워싱턴을 내가 갈아엎겠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정치적 태도를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인들과 나는 다르다. 다른 종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기술 관료적 반정치는 역시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정치를 외주화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정치적인 문제를 결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경제 정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정치적 함의가 큰 문제들을 경제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고 정치적 어떤 그런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이런 기술 관료적 반정치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술 관료적 반정치는 경제주의, 일종의 이코노미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흐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리걸리즘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의 경제화 혹은 정치의 사법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정치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에 대한 불신을 공유한다는 점은 동일하죠. 그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제 반정치 현상이고요. 수요 측면에서의 반정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시민사회나 민간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정치 양상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참여적 반정치인데, 쉽게 말해서 이거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포퓰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포퓰리스트적 반정치가 포퓰리스트적 리더 혹은 포퓰리스트적 정치인에 의해서 선동되는 거라면, 참여적 반정치는 포퓰리즘적 시민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 양상은 굉장히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광화문에 모이시는 분들 혹은 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촛불 집회도 이런 참여적 반정치의 유형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반정치라고 했을 때 그 정치는 제도권 정치를 의미하지만 역시 이제 하나의 정치적 행위로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치는 대안적 정치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대조적인 양상으로는 이제 소극적 반정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반정치 양상으로 투표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도 안 하고 뭐 어디 뭐 회의도 안 가고, 그리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듯한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이제 뭐 해봐야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런 태도를 갖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소극적 반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양상은 다르지만 정치에 대한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유하는 이런 반정치 현상은 크게 이러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스포일러를 날리자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반정치 양상은
첫 번째로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기술 관료적 반정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참여적 반정치 양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나라가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적 반정치와 소극적 반정치가 그 나라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됐던 거죠.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양상의 반정치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또 청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반정치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일단 한국의 포퓰리스트적 반정치는 그렇게 뭐 강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학자들이 평가하기로는 한국에는 포퓰리즘 정당이 아직 나타나고 있질 않다. 그리고 나타나기도 굉장히 힘든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물론 그 포퓰리즘적 요소를 가진 어떤 정치인들이 가끔가다 나타나기는 해요. 뭐 새정치를 말씀하신다든지, 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새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기존 정치는 다 썩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 주장에 근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힘을 받아서 하나의 세력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기보다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번 반향을 일으켰다가도 뭐 그냥 뭐 거품이 이렇게 쭉 빠지면서 이제 사그러드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하는 정치인들이 가끔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하지만 지속성을 갖기는 어렵다. 근데 그런 요인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어떻게 제도적인 요인과 역사적인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과 좀 맞물려서 한국에서는 이런 포퓰리즘 정당이 나타나기 힘든 구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포퓰리스트적 반정치는 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기술 관료적 반정치,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탈정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탈정치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좀 곤혹스러운 부분은 이거를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수준을 수치화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손에 잘 안 만져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실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제일 강력한 권력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탈정치적 반정치, 그러니까 기술관료적 반정치가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로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최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반정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이제 경제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의 경제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만들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준거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경제적인 잣대가 되는 거죠. 이게 돈이 되느냐, 몇 사람에게 이게 혜택이 들어갔느냐, 그래서 결과물이 얼마나 나왔느냐, 그 양이 얼마냐,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논문의 숫자가 몇 개냐,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의 퀄리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논문을 몇 개 쓰셨습니까가 더 중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또 강화되는 흐름은 법치주의라고 부르죠. 법치주의라고 제가 따옴표를 붙였는데 정확하게 법치주의라고 부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한 통치에 가깝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정치의 사법화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도 아니고 비민주주의라고도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뭔가 좀 그 정치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그런 좀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경제주의와 법치주의 이런 흐름은 상당히 명확하죠. 명확하고 정확한 게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요소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더 보기가 더 쉬운 거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탈정치적 반정치의 흐름은 이 두 가지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보수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는 했는데, 근데 진보 정부에서도 이런 흐름들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기사인데요. 그 홍준표 지금 시장님이시죠. 그리고 저기 뭐 윤석열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후보에 출마를 하셨을 때 이 두 후보의 공통점은 굉장히 반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길래 제가 스크랩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것과는 좀 거리를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칼럼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보수 신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떤 정치에 대한 혐오성 그런 좀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정치가 사류고 기업은 이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 같은 기업은 이제 인류 기업이 됐죠. 그래서 기업은 인류인데 정치는 더 떨어져서 이제 지류가 됐다. 그때 지류는 저기 죄송합니다만 그 욕할 때 쓰는 멍멍이 할 때 그 지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럼 보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세게 말을 하나 하고 좀 놀랐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그런 반정치적인 그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 정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반정치적 흐름, 그러니까 탈정치적 반정치의 크게 두 가지 흐름은 뭐 검찰 중심의 인사와 그리고 뭐 모피아 중심의 어떤 그런 인사, 그러니까 경제주의와 사법주의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좀 흐름이라고 좀 보여져요. 자, 그럼 이제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제 반정치로 이제 참여적 반정치는 어떠한 수준인가라고 했을 때 참여적 반정치 역시 한국에서는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나타나는 어떤 반정치 양상은 정치 참여에 있어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참여적 반정치에서 나타나는 이런 참여는 굉장히 좀 기존의 정치 참여하고는 다른 형태.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참여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투표 이런 것도 이제 관습적 정치 참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참여적 반정치에서 나타나는 참여는 굉장히 비관습적 정치 참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정치 참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는 없었던 좋아요, 구독, 그리고 뭐 공유, 그리고 리트윗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정치 행위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학자들은 클릭티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클릭티비즘이 이제는 엄연한 하나의 정치 행위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한국의 이런 참여적 반정치가 그동안 한국의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러한 참여적 반정치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퓰리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미디어에서 쓰는 거는 혹은 정치인들이 그거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돈만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포퓰리즘의 정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인기 영합주의라고 볼 수 있는 포퓰러리즘에 부합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학계에서 얘기하는 포퓰리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포퓰리즘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부패한 엘리트와 순수한 민중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썩어빠진 워싱턴과 우리 지지자들, 순수한 지지자들, 그런 이분법적인 구도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편 안에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다원적인 태도,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우리는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런 참여적 반정치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빠진 기성 정치권이라는 것과 순수한 국민, 시민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관과,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만약에 다른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너는 우리의 적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거의 왕따 당하고 이제 그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여적 반정치 현상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소극적 반정치를 봤을 때는 다른 나라,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소극적 반정치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극적 반정치가 실체가 있긴 하지만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투표율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갔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최근 자료를 보면 다시 평균 이상으로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정치 현상이 시민들의 정치 회피라든지 투표 회피, 거부 이러한 쪽으로 흐르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MZ 세대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라고 이제 좀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 성균관대 그 조원빈 교수라고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비슷한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조원빈 교수가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무당층의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게 하나의 좀 특징이고, 그리고 MZ 세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 무당층은 많은데 정치에 대한 관심은 또 높아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투표율이 높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투표율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봤을 때는 제일 낮은 투표율이에요. 하지만 촛불혁명 이런 거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제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도 보시면은 20대 투표율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투표율이라고. 이거는 새로운 데이터는 아니니까요.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그 뉴스를 보니까 나와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저도 캡처를 해왔는데 정당 무당층이 20대 특히 51%에 육박한다는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20대 그 청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정치가 이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괴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벽이 많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 대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좌절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좌절감을 넘어서 분노가 되어서 그것이 참여적 정치로 가게 되면 저는 그게 별로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참여는 정치에 필요하지만 모든 참여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반정치를 봤을 때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가지의 반정치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관습적인 정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 반정치가 20대 청년층에서는 두드러진다고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청년층의 적극적인 이런 참여는 좀 비관습적 정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참여적 반정치가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인 수요적 측면에서의 그런 대조적인 반정치 양상, 소극적 반정치와 참여적 반정치가 동시에 두드러지는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이것이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다원적 태도가 이것을 이제 자양분으로 먹고 자라는 포퓰리즘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자랄 수 있는 매우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유능한 포퓰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어떻게 보면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여론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포퓰리스트가 등장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탈정치적 반정치, 그러니까 기술관료적 반정치와 참여적 반정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반정치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우려스러운 반정치의 흐름은 저는 탈정치적 반정치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런 탈정치적 반정치에서 안티로 삼고 있는 그 정치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그 아이디어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그 자체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불신과 의심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적 반정치도 최근의 흐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탈정치적 반정치와 참여적 반정치는 서로 결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탈정치적 반정치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시민들이 참여적 반정치로 왔을 때 어떤 그런 분노와 그런 반다원적 태도를 가지고 던지는 그 한 표가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열심히 참여를 했죠. 하지만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망가졌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가 더 좋은, 그러니까 더 많은 참여가 더 많은 혹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더 많은 참여가 아니라 더 좋은 참여가 아닌가. 그리고 정치에 대한 좀 생각을 좀 가다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정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에서는 정치의 결핍 현상과 또 한편에서는 정치의 과잉 형상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좀 역설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제가 뭐 학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좀 심각한 문제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하나의 좀 토론거리로 제안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일단 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눠 본다면, 일단 공급 차원의 반정치의 대응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좀 정치 개혁이겠죠. 정치 제도를 개혁하는 부분일 텐데, 최근에 이제 선거법 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개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치가 좀 복원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당이 좀 제도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정당이 한국이 매우 약해요. 정당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외국의 학자들은 정당 없는 민주주의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당의 역할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좀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행태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일대 이안 샤피로 교수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정책 없는 정치는 공허하다. 정책 없이 그러니까 정치만 하는 거. 저는 이거는 좀 진보 진영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 MBC 라디오의 그 신장식 변호사가 그 말 하던데, 그 정의당 당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의당을 이제 비판을 하면서 하던 이야기가 저는 좀 많이 와닿았는데,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념에 대한 시전 말고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많이 좀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책 없는 정치는 매우 그 맹목이죠, 맹목이고. 그리고 정치 없는 정책은 공허하다라는 건 이건 좀 보수 진영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 많죠. 애 셋을 낳으면 뭐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등 이런 얘기. 도저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뜬금없는 맥락 없는 정책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치가 없기 때문이죠. 정책만 강조하니까.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이런 정책 없는 정치와 정치 없는 정책의 그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개혁이 좀 정치권에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수요 차원에서의 반정치를 좀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좀 시민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그거는 정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플린더스 교수도 그런 말을 하는데, 정치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를 갖고 있고 현실 정치를 바라보면은 그 적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정치를 환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민교육에서는 정치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춰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치가 어떻게 작동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시민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누군가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100을 가질 수가 없는 거니까. 100을 원했던 사람들은 50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어떤 학교에서 이루어진 시민교육, 정치교육은 그런 얘기들을 전혀 해주지 않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연애를 책으로 배우시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책으로 배울 수 있나요? 저는 다 실패한다고 봅니다. 교과서 나오는 정치에 대한 얘기는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를 통해서 모든 걸 타협하고 다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얘기인데, 근데 현실을 바라보는 정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갖고 있다가 높이를 이렇게 높여놨다가 현실 정치를 보는 순간 환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 교육, 그리고 시민 교육,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